그래서 얘들아 1번, 그러니까 6번이죠. 6번에 뭐 여기서 제시문에서 봐야 될 거네. 그러니까 이거 좀 좋잖아. 시민불복종은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 또는 보완한다라는 표현.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듯이 룰스라는 사람한테서 아무리 민주적이고 공적 심의에 따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더라도 그 자체가 불완전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정의, 맞죠? 때로는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이 보충될 수 있는 거지.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보기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이 했죠. 법에 반하는 것은 위법행위고 법의 경계선 밖의 행위라. 요거 나왔을 것 같죠. 근데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즉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다 나왔던 무기들이야. 그 다음에 정치적 원리들에 대한 호소인데, 특히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반대라는 표현도 기억해줘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뭐 평가에서 많이 나왔듯이 민주적 권위에 맞서는 모든 위법행위가 체제 안정을 해친다라는 표현을 틀렸던 게,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권위에 맞서지만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합법적 민주적 권위에 대한 반대 다 기억을 좀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워낙 많이 했듯이 얘들아, 우리가 놀스라는 사람에게서 정의의 원칙, 즉 정의관 자체가 사회의 기본 구조 또는 체제를 규제하는 원칙이다, 맞지? 맞죠? 그래서 이거 워낙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정의관,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에서 나왔던 게 우리가 가상공간에서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은 구조, 체제의 바탕이 되어지고 그로부터 개인들에게 권리랑 의무를 부여하고, 알겠죠? 부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원칙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롤스라는 사람이 정의관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복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근데 이제 다수의 정의관에 대한 저항이라는 표현은 시거 입장에서는 꼭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죠? 놀스는 정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1번은 놀스 입장에서 틀린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얘들아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도 존재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매우 심각한 부정의한 체제에서도 성립하지 않는 사회다, 맞지? 그러면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도 당연히 틀린 말이었어.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물론 시민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가 부정의할 수 있어. 알겠죠? 부정의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100%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일단 없다가 틀렸었는데 3번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연적 의무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다 떠올려야 돼. 일단 자연적 의무라는 것은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게 자연적 의무였어. 맞죠?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이 체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자연적 의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하나는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따라야 될 의무도 체제 안정에 기여하는 자연적 의무가 될 수 있는 거고, 매우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위법행위로서의 시민불복종 또한 당연히 체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적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의의 정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법률의 부정의함이 심각하지 않다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때는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맞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체제 안정을 위해 시민불복종이 아닌 준법의 의무를 따라야 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는데, 그럼 어쨌든 얘들아, 제가 시민불복종은 기본적 자유의 침해를 방어할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는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때로는 기본적 침해를 방어할 권리로서도 존재하니까 시민불복종은 요 두 의무 간의
상충에서 발생한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고 했었고, 맞죠? 어쨌든 얘는 위법행위니까.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 올해 교육청에 나왔던 표현인데, 자,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심각하지 않은 부정의한 법을 준수하는 의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유의 침해를 묵인하라 하는 요구는 해당된다 안 된다? 자유의 침해를 묵인할 요구를 받는 것은 아니었어야겠지. 비록 부정의한 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게 자유를 묵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야. 자유의 침해를. 이런 것들도 올해 교육청에 나왔던 표현이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사실 3번은 요것도 있지만 또 한 개 더 있죠. 어떤 식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했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참여, 알겠죠? 그것도 좀 기억해야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시민불복종에 있어서 참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권리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시민불복종이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서 체제의 파멸로도 이끌 수 있고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체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롤스는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도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맞죠? 참여 범위에 대한 제한. 그래서 누군가의 시민불복종이라는 권리가 이러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있는 거잖아. 이러한 이유로도.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물론 이거가 메인이지만 이것도 동시에 같이 좀 기억해줘야 돼. 3번 보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자면 4번.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불복종의 대상 필수밖에 없다도 틀렸다 맞지? 뭘 따져야 된다? 부정의함의 정도를 고려해야 된다 맞지? 근데 오히려 이 보기는 너희가 이걸 기억하면 좋아. 롤스 입장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 맞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정당한 경우가 있잖아. 분명히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거는 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일 수밖에 없다도 틀린 말이 되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부정의함 정도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거 자체가 놀스한테 가능한 거니까, 되겠죠? 그리고 놀스한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얘들아, 헌법이든 법률이든 체제든 현실 정치 자체가 뭐하다? 불완전한 절차야. 알겠지? 헌법 또한 불완전한 절차야. 그래서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더라도 또는 헌법에 근거한 법이라도, 알겠죠? 뭐 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의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근거에 대해서 저항한다고 하면 되니 안 되니? 그건 아니야. 헌법의 근거가 곧 뭐다? 정의관이야. 정의관. 알겠죠? 그래서 헌법의 근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한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헌법의 근거는 곧 정의관이야. 정의관. 그래서 1번에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야. 근데 재지문에서도 충분히 요거는 아직까지 보기가 안 나왔지만 기억해줘야 돼.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 관점을 보충한다 또는 보완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좀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1번 저게 정당화될 수 없다. 틀렸다 같이 정당화될 수 있어. 특히 얘들아 이것도 기억해야 돼. 시민불복종은 어떤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거니? 정치적이거나 또는 도덕적 측면에서 정당화되어지는 거죠. 맞죠?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아니었던 거죠. 어려울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었어. 맞지? 근데 이거 누구도 가능하다 했다? 놀수도 가능한 편이고 시고 놀수 둘 다 가능한 편이었어. 맞죠? 3번 얘들아 시민불복종을 통해 위반하는 법이 모두 부당하진 않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야. 너희가 머릿속에 뭐 떠올려야 돼? 간접적 불복종에서 떠올려야 돼. 자, 우리 이미 기출에 나왔었어. 알겠지? 항의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간접적 불복종이랑 관련해서 올해 수특에서도 처벌이 경미한 다른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아니면 항의의 대상과 실제 불복종하는 대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다 올해 수험 표현이었고,
간접적 불복종 좀 기억해줘야 되고 당연히 얘들아 효율성 고려해야 되고요. 이거는 싱어도 당연히 동의하는 표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얘들아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법 자체도 애초에 법 자체는 뭐다? 불완전한 절차라고. 알겠지? 아무리 정의의 원칙에 근거하더라도 현실적인 법은 불완전한 절차이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할 수 있다? 부정의하게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지. 되겠죠? 근데 심지어 5번은 그렇게 말하잖아.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동시에 뭘 할 수 있니? 평등한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예외 없이가 아니죠. 정도를 고려해라. 부정의한 정도를 고려하니까 부정의하다고 해서 다 불복종 되는 건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강조했어요, 얘들아. 일단 양심적 거부가 이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양심적 거부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거부를 규제하는 법, 뭐 할 수 있니? 그게 평등한 자유, 심각하게 위반한다면 불복종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서 한 번 더 기억할 거.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법률도 가능하고 정책도 가능하고, 알겠죠? 법률도 가능하고 정책도 가능하고 국가의 규제도 가능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뭐 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다만 그게 반드시 뭐 할 때? 심각할 정도로 부정의하다면. 알겠죠? 법률, 정책, 알겠죠?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8번 내가 이거 기억나죠? 정상참자 법정에서는 시민불복종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감면될 수 없다는 틀린 말이었고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는 그냥 이꼴보다 특정 어떤 권력 기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유권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죠? 전체 유권자에 대한 호소. 이게 정치 권력을 지닌 다수자에 대한 호소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전체 유권자에 대한 호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기억하자. 뭐가 될 수 있다고 했니? 강요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맞지? 강요라는 단어 쓸 수 있다고 했어.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다수자에 대한 뭘 강요? 숙고를 강요. 알겠죠? 그래서 숙고를 강요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0번은 별거 아니고요. 얘들아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한 양심적 행위야. 알겠지?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한 자율적 행위야. 누가 나한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지는 정치적 행위가 당연히 맞는 말인 거죠. 알겠죠? 하지만 반드시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자, 얘들아. 자, 우리가 평화연맹 관련해서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나왔지만 예전의 평가원에서는 이 평화연맹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한에서만 뭐 할 수 있냐? 관여 가능하다라는 표현도 한번 같이 기억해주면 좋고. 알겠죠? 당연히 연맹은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한에서만 관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연맹이 뭐 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연맹의 목적은 모든 국가로 확산이 돼야 돼. 확산되어야 된다. 당연하죠. 평화연맹이라는 게 바로 한 방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점점 확대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구심점이 무슨 나라,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 구심점이 공화정치가, 알겠죠? 공화정치 체제가 이 평화연맹을 이루게 하는, 확산되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연맹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가 되는 건 아니지. 강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현실주의 나왔지.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봐봐. 정치가든 국민이든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권력 그 자체라고 했으니까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본질은 다르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정치가 아닌 국민이든 결국 추구하는 목적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다르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번은 우리 기억나죠? 반드시 칸트가 오히려 연맹이 많아지게 되면 그건 오히려 뭐로 이어진다 했니? 전쟁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반드시 칸트는 연맹 자체는 몇 개이어야만 해? 하나이어야만 해. 연맹은 하나. 알겠죠? 연맹은 하나이어야만 된다. 라고 이야기. 자, 이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칸트는 국제법에 따른 평화연맹은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너무 맞는 말이었고.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국가들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알겠죠? 합병이 아닌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해서 연방체에 기초한 협력체라고 했잖아. 알겠죠?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 절대로 합병 아니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얘들아.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었냐면 얘들아 현실주의가 말하는 평화의 실현 자체가 불완전한 세력 균형 상태를 말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세력 균형 자체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군비 경쟁 가능성이 남아있고 전쟁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했던 게 이 세력 균형의 방법, 알겠죠? 방법이라는 게 국가들 간의 동맹을 통해서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국이 스스로 군사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했고요. 아니면 하다못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마저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전쟁, 그러니까 동맹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 거지. 맞죠? 동맹이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이렇게 내가 한 개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자, 나아가서 얘들아 이렇게 기억하자. 기본적으로 현실주의는 국제법을 통한 평화라는 것을 일단 그 자체는 비효율적인 허구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야. 알겠지? 국제법을 통한 평화는 비효율적인 허구다. 그런데 이 국제법을 통한 평화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맞지?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고 그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상태에서는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 하 상태에서 알겠죠?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이것 또한 여전히 일시적인 평화에 불과하다했죠. 그래서 A 국가와 B 국가가 만약에 힘이 같게 되면 둘 간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될 수가 있고요. 이 불가침 조약이라는 것도 일종의 평화 조약에 해당되니까 알겠죠? 이 상태에서나 그나마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이거 자체가 영구적일 수 없다 보니까 결국 국제법을 통한 평화는 비효율적인 허구에 불과한 거죠. 알겠죠?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내가 칸트든 현실주의든 둘 다 평화 조약으로서 완전한 평화, 영구적인 평화는 둘 다 얻을 수 없다? 달성될 수가 없지. 맞죠? 칸트가 말하는 평화 조약은 당장에 하나의 전쟁만 종식할 수 있고 모든 전쟁 상태를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평화 조약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작년 수행에 나왔듯이 칸트든 현실주의든 비폭력적 방법으로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던 거고. 알겠지?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동맹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틀린 말이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은 같다라는 거였으니까 4번이 틀렸던 거예요. 맞죠? 본질은 같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면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얘들아 현실주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국가의 주권을 제한해야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 말인 건데 맞잖아. 현실주의는 당위적으로 개별 국가들의 주권이 제한돼서는 안 되잖아. 그리고 칸트 입장에서도 국가들의 주권이 제한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 알겠지? 안 되는 거니까 5번은 둘 다 될 수 없는 말인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넣어보자. 1번부터
그러니까 국제법의 이념은 한 번 더 소속 국가들의 자유와 주권을 보장하는 거야. 보장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분립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법에 따라 맞죠? 공화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공화정의 핵심이 입법권과 집행권이 분리된 체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공화정을 통해서 영국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공화정이라고 해서 그게 곧 그러니까 공화정과 민주정은 다르다고 했어야겠지? 민주정이 아닌 공화정을 통해서도 평화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자, 현실주의자들은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보편적 경향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나왔던 기출이 경쟁 국가의 행동 경향성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나왔던 거고요. 알겠죠? 모든 나라들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지. 맞지? 국제법이라는 평화조약이 일시적인 세력 균형 아래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나타날 수 없다는 틀린 말이고요. 자, 세력 균형은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전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전쟁 외에도 다른 것들이 존재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은 얘들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국제법의 이념, 평화연맹을 통한 평화가 강제사항에 복속시키는 것은 아니야. 강제도 아니고 알겠죠? 복속시킬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국가들 간의 협력이 아니라도 이들이 말하는 평화 자체가 뭐다? 세력균형이잖아. 알겠지? 그럼 국가들 간의 협력이 아니더라도 전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평화는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래서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기출을 많이 나왔어요. 제가 당연히 시민법은 권리야. 알겠지? 아니라가 틀려. 권리야. 근데 적어도 시민법이라는 것이 인간애 또는 박애주의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안 돼. 알겠지? 인간애에 근거한 게 아니고 박애주의에 근거한 게 아니야. 알겠죠? 인류의 박애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애에 근거해야 된다는 절대 안 되는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칸트가 예비 조항 중 뭐 2번, 3번, 4번 정도는 뭐 될 수 있다? 유예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비군이었잖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만간, 언젠가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유예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이 얘기인 거야. 자,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어떠한 나라도 다른 나라 체제를 폭력으로서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나라는 없어. 알겠지? 어떠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 체제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돼. 근데 내가 동시에 어떠한 나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예외적인 뭔 존재하느니?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 알겠지? 예외적인 상황은 있어.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내란 상태, 통치자가 2명의 내전 상태.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즉 내란국에 대한 무력 개입은 특정 나라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상황적인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특정 상황에서는 내란국에 대한 무력 개입이 허용 가능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라라고 얘기했던 거지. 알겠죠? 어떠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력으로서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없지만 저런 내란국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야. 다 같이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9번 워낙 많이 했듯이 노직이 봤을 때 같이 또 기억하자. 정형적 분배는 누구의 권리만 주목하기 때문에 수치자의 권리만 주목하고 그러한 재분배, 그러니까 그러한 정형적 분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일으키고, 맞죠? 그러한 재분배는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노직의 입장이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기억나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찾아낸, 얘들아 다시 쉬워자. 무지의 배를, 맞죠? 무지의 배의 상태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한 사실을
차단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뭘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만장일치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자기들의 뭐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라는 것이 우연성을 배제하는 거고 그 우연성을 배제하는 것이 롤스한테서 무슨 평등이었다? 형식적 평등이었잖아. 맞지?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조건에 두고 그 동등한 조건에 둠으로써 롤스 입장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 합의가 가능해지는 거고 알겠죠? 그 형식적 평등의 이념 아래에서 만장일치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게 롤스 입장이었어. 근데 지시문을 워낙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야. 자 그러면 기억에서 얘들아 다 알고 있죠? 로직의 입장에서 과세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는 놀스도 안 되지만 당연히 노직도 안 되는 표현이었다. 같이 치안이라든가 국방을 위한 세금은 오히려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금이지 이걸 침해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놀스는 얘들아 노직과 달리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과도한 부의 집중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맞죠? 우연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 알겠죠? 에 대한 무진적 과세 같은 것들 또한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놀스 입장이고 당연히 노직은 이거는 뭐다? 권리 침해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침해하는가는 둘 다 안 되는 표현이야. 근데 상속에 대한 과세 같은 것들을 허용 가능하다라고 해요. 이걸 놀스 입장에서는 자유의 침해가 아니죠. 맞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뭘 위한 거다? 동등한 자유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자유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아. 근데 노직이 봤을 때 이건 뭐다?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지. 맞죠? 자유를 침해하는. 자, 이거는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노직 입장에서 맞는 말이었어.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킨다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노동이어야 되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노동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이라고 해서 다 정당화 되는 건 아니었어. 그래서 부당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구분해서 기억해야 되죠.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맞죠?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알겠죠? 염두에 두고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그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 확률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자, 이거 10월 교육청에 나왔었어. 맞지? 롤스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에게 제일 큰 이익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다 뭐 될 수 있다? 이익이 될 수 있다. 라고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었지. 그래서 이해를 맞는 말이고. 됐죠? 그래서 뭐 분배적 정리는 좀 무난한데 자, 1번 해보자 얘들아. 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알겠죠?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또한 당연히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보다 소득 불평등 완화 아니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도 결국 자유를 위한 거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완화가 더 중요하다는 틀렸고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재능 그 자체는 개인의 권리면서 동시에 제한도 있다. 하지만 응분의 몫으로 보진 않는다고 했고 자격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능 자체가 공동자산이 아니라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이어야 돼요. 자, 얘들아, 롤스는 기본적으로 천부적 재능에 대한 권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도 있다 했었냐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한도 있어. 근데 이 재능에 대한 권한은 결국 나의 신체에 대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이 원칙에 의해서 뭐 되어지냐면 보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죠? 나한테 주어진 재능 자체는 정의의 이 원칙인 자유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자, 6번 얘들아. 롤스한테서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죠. 맞죠? 기본적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결국 가상공간에서 합의된 원칙에 근거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상공간, 비역사적이다, 가설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놀스 입장에서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되어진 정의의 원칙은 최종적인 거야. 그 이후에 다시 합의가 될 수가 없다. 알겠죠? 그 이후에 다시 합의되는 게 아니야. 자, 많이 했던 거죠.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정의감 때문에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 쓰냐면 서로 무관심하지만 신뢰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고, 알겠죠? 정의감, 신뢰는. 그 다음에 놀스 입장에서 소득 재분배하는 것이 위배될 수 있잖아. 그 국가가 뭐라면 사후적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최저생계만을 보장으로 하는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주체라면, 알겠죠?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주체가 된 소득 재분배는 정의의 원칙이 위배될 수 있는 거지. 사후적인 재분배에 그치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자유는 애초에 뭐 할 수 없다. 불평등해서는 안 돼. 맞지? 그리고 놀스는 사회 경제적 이익이 자유의 불평등을 보상하는 거 절대 안 되고, 알겠죠? 이 사회 경제적 이익으로서 자유의 불평등을 보상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자유의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뭐야 돼?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야. 알겠죠?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편성돼야 되는 거지. 자유는 불평등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안 되는 건데 특정한 형태의 자유가 불평등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던 게 자유의 제한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야. 더 큰 자유와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대표적으로 좁은 의미의 자유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덜 평등한 자유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 맞지? 덜 평등한 자유라는 것도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덜 평등한 자유가 뭐였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 이런 것들은 덜 평등한 자유고, 알겠죠? 보다 작은 자유를 가진 이들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도 이제 제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누군가의 자유는 덜 평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놀스가 기본적 자유는 최대한 평등하게 보장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자유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자유의 제한도 있을 수 있고 덜 평등한 자유라는 개념도 존재하니까, 알겠죠? 자유가 균등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 균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직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 노직이 봤을 때 정당화될 수 있는 포괄적 국가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최소국가밖에 없어요. 최소국가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번도 많이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 정형적 분배라고 해서 다 비역사적인 것은 아니었어. 왜? 정형적이지만 뭐도 있다? 역사적인 것도 존재했잖아. 대표적으로 뭐였다?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 맞죠? 도덕적 공과에 의한 분배는 역사적이지만 정형적인 거고, 지능지수에 따른 분배는 비역사적이면서 정형적인 분배였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분배에 따른 소유물의 불평등이 모두 정당하다. 아니죠, 맞죠? 역사적이지만 정형적인 것도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근데 당연히 노직 입장에서 결과의 정의로움에 대한 고정적 기준은 불필요하다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이것도 당연히 누구도 동의한다? 놀스도 동의하는 표현이죠, 맞죠? 알겠죠? 놀스도 순수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결과에 대한 독립적, 고정적 기준은 없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근데 내가 다만 입장의 차이는 있다고 했어. 노직이 봤을 때 놀스의 차등의 원칙을 포함한, 알겠지? 뭐 공리주의라든가 차등의 원칙들은 결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근데 놀스 입장에서는 나의 정의로는 결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알겠죠? 로직이 봤을 때는 결과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감시할 수도 있어. 알겠지? 강제하든 감시하든 다 정당화될 수 있어. 그래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국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인 거지, 문식한테서. 알겠죠?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이행을 감시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6번 보자, 얘들아. 6번에서 뭐하수련이 얘들아, 아까 정당한 노동해야 된다 했죠, 맞죠? 그래서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해야 돼.
노직도 근데 롤스처럼 타인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알겠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노동 투입이라고 해서 충분한 조건이 된 건 아니었죠. X.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는 분배 원칙이 다 비정형적이다. 어떻게 하다 맞지? 역사적이지만 정형적인 거 존재한다 했고.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니? 국가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 권리라는 것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 노동 투입과 피해주지 않는 노동을 통해서. 알겠죠? 소유 권리란 국가 이전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노직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 권리로는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게 독립적으로 간주하니? 정형적 분배가 생산과 분배를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거지. 맞죠? 근데 노직의 이론은 내가 생산했으면 내가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소유 권리로는 이걸 뭐 하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노직이 봤을 때 야,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무슨 분배다? 정형적 분배라고 이야기했어. 알겠지? 이걸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형적 분배고 특히 놀스의 차등의 원칙은 이걸 완성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지, 맞지? 안 되는 거야. 되겠니, 얘들아?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틀렸고. 자, 이제 뭐 다 기억나죠? 얘들아, 그 다음에 10번 한번 봐봐. 이거는 자연과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잖아. 그렇지? 자연과는 어렵지 않은데 제시문은 다 뻔하거든, 사실. 제시문은 다 뻔해. 뭐 테일러, 레오폴드, 그 다음에 싱어 입장이잖아, 맞지? 뭐 이거 제시문은 볼 거 없는데 얘들아, 많이 이야기했던 거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 가치. 그래서 얘가 요즘에는 거의 내재적이란 말보다는 본래적 가치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테일러 입장에서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인간의 가치 평가로부터 독립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물론 테일러 입장에서는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기도 하니까 본래적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얘들아, 우리가 테일러 꼭 기억해야 될 거 한동안 더 이야기하자. 그나마 올해 테일러가 뭐 이제 다 알고 있겠지만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었어. 도덕적인 지위. 알겠죠? 도덕적인 지위. 도덕적인 권리. 도덕적 권리. 이런 것도 같은 말이니까. 의 대상은 개별 유기체로 한정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맞죠? 생태계가 도덕적 지위나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 그런데 테일러에서 좀 중요했던 게 인간의 의무의 대상. 맞죠? 의무의 대상은 개별 유기체에도 포함되지만 나아가서 뭐도 가능하다? 생태계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특히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했으니까 알겠죠? 의무의 대상은 유기체로만 한정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이제 올해 요 6평에서 이제 규정 지었던 게 생태계라는 것은 테일러를 포함한 개체분자들에게서는 뭐에 불과하다? 간접 의무로만 발생한다라고 기억해야 되고. 알겠죠? 당연히 여기는 직접적 의무지만 여기는 간접 의무의 대상인 거니까 혹시나 해서 테일러가 생태계 그 자체, 알겠죠?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기억해주면 좋고 꼭 테일러뿐만 아니라 개체론자들이 누구나야 알겠죠? 생태계 자체에 대한 의무는 없어. 간접 의무로만 존재한다. 이거 좀 기억해야 되고. 구분되죠? 맞죠? 그 다음에 올해 소환에서 얘들아 테일러에게서 불침의 의무의 대상 또한 마찬가지. 의무니까 알겠죠? 불침의 의무의 대상도 개별 유기체 뿐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고 했니? 생명 군집, 뭐 유기체, 종 이런 것들 포함돼. 알겠죠? 종, 유기체, 개별 기체 말고도 종에 대해서 아니면 생명 군집,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선을 훼손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했어, 테일러가. 되겠니, 그래서 테일러 이런 것들을 좀 수학으로 기억하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권리를 지닐 수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개체가 아니라, 그러면 애초에 이거는 개체론자들은 아무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였니? 레오폴드가 절대로 개체들의 존속할 권리, 생명에 관한 권리를 뭐 하지 않는다? 부정하는 게 아니었어, 맞지? 레오폴드가.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개체론자들은 아무도 안 되는 표현이고, 심지어는 누구도 안 된다? 레오폴드가 안 되는 표현이었던 거지. 그렇죠? 레오폴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탈인간 중심주의. 개체론은 전체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탈인간 중심주의자 중 개체론자들은 결국 생태계 보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싱어든 레건이든 슈바이처든 누구든. 알겠죠? 근데 그건 뭐를 위해서만? 그 안에 있는 개체를 위해서만 있는가?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오해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참고로 칸트는 생태계 보호는 맞죠? 생태계 보호라는 것을 생태계에 대한 의무다, 간접 의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칸트 입장에서 대한 의무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대? 인간밖에 없어. 인간밖에. 알겠지? 대상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다고.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생태계 보호는 인간의 의무는 될 수 있어. 누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의무야. 알겠지? 의무가 돼. 근데 칸트는 이게 생태계에 대한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간접 동시에 직접이다. 간접 의무이자 직접 의무다라고 이야기해. 왜냐면 칸트가 너희가 잘 보면 동물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도 동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간에 대한 간접 의무이고 동시에 직접 의무가 돼. 대상은 그냥 자신이야, 자신. 알겠죠? 그러니까 생태계 보호 자체가 직접 의무는 아니라고. 생태계 보호는 나에게 주어진 직접 의무가 뭔데? 도덕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자연적 소지를 개발하는 게 직접 의무야. 그걸 위한 수단이야. 생태계 보호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생태계 보호는 자연적 소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직접 의무에 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간접 의무이자 동시에 직접 의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4번은 워낙 많이 했죠. 칸트는 인간이 아닌 존재와 관련한 모든 의무들을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되는 거고 인간에 대한 의무로 한원되는 거잖아. 근데 인간 아닌 동물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의무에 기속되지 않는 의무는 결국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는 탈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맞죠?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를 말하는 거니까. 되겠죠? 자, 근데 요즘에는 자연과는 그렇게 마구잡이를 엄청 그렇게 안 하거든. 1번부터 해야 뭐가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테일러 입장에서 생명 공동체 자체가 가지는 선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어. 맞죠? 우리가 테일러에게서 어쨌든 생명활동이라는 게 꼭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생태계 자체에서. 마치 누구에 관한? 인간에 대한. 칸트 입장에서. 네, 결국 테일러도 간접 의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생명체에 대한 의무로 기록되는 거지.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얘들아, 테일러 입장에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아야 될 의무의 근거는 그냥 동물이 생명체이기 때문이야. 그게 인간에게 나타나는 감정으로부터 비롯되면 안 돼. 그래서 테일러의 이거가 내비는 뭐냐면 단순히 마음이 쓰여서. 알겠죠? 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봐.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지? 내가 테일러가
결과만 좋다고 해서 다 정당화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의도 자체가 생명체의 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알겠죠? 행위의 의도 자체가 생명체의 선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는 결과를 일으킨다고 해서 다 도덕적이게 되는 거 아니야. 알겠죠? 행위의 의도가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 이건 작년에 수학에 좀 나왔던 표현이야. 행위의 의도가 생명체의 선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목적.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다 도덕적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차이가 있죠. 왜냐면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특정 개체에게 해를 가할 수 있잖아. 알겠죠? 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틀린 말인 것이. 해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죽이는 거 가능하잖아. 알겠죠? 차이를 두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틀이 없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형벌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래.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기억나죠? 루소 입장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생명보존이라는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생명보존도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건적인 거였어. 맞죠? 그리고 사회계약을 한 순간 개인의 생명은 자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은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해야 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도 따른다? 위험이라던가 희생이라던가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루소들. 이거 올해 수안에 있었지. 그렇죠?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험, 희생, 수단이 요구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형벌은 당연히 계약에 기초하고 일반 의지의 복종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국가의 강제로. 그렇죠? 국가의 강제. 근데 일단 되겠죠? 국가의 강제로. 뭐가 하겠다는 이야기 같죠? 별거 아니고. 네, 뭐 뻔한 사람 맞지? 근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얘들아 형벌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는 다돼. 그리고 내가 칸트도 형벌은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성립할 수 있어. 알겠죠? 정의를 위한 수단은 가능해. 근데 그 정의 말고는 안 돼. 알겠죠? 정의를 위한 수단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했던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일단 보기를 따져볼게.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 루소는 아니다 맞지? 루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형이 정당화되는 거야. 살인자는 위태로운 사람이고 살인자를 죽이거나 추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형은 뭐다? 시민의 생명을 파괴하는 거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야. 그러면 베카리아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누구다? 칸트 입장에서 따져봐야 돼. 칸트는 생명 보존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동의한다? 칸트도 동의하는 거야. 알겠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사형의 정당성의 근거는 루소만 되는 거야. 칸트는 오로지 정의만을 위한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그냥 베카리아 입장에서 한번 따져볼게.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억제력이 없는 이라고 하면 틀렸다 맞지? 이건 식으로 베카리아 입장에서 없다 아니야 낮은 거야 맞지? 근데 비인도적 형벌이다라는 돼야 돼. 베카리아 입장에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사형은 비인도적인 형벌이야. 그래서 베카리아의 표현에서 나는 사형이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음을 증명함으로써 인도주의적 대의를 성취하고자 한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비인도적이고 잔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억제력이 낮은 거야. 그래서 2번은 그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3번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형벌을 받아야 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아닙니다는 누구 입장이다? 그냥 무조건 칸트 입장이야. 무조건 칸트 입장이야. 무조건. 알겠죠? 이거 무조건 칸트 입장을 꼭 기억하라고 했어.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 내가 칸트가 봤을 때
형벌받아야 될 자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가 된다면 그거는 칸트가 봤을 때는 곧 뭐다? 법을 왜곡한 거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 베카리아라고 했잖아. 칸트가 이걸 베카리아를 비판한다 했잖아. 자기가 형벌받아야 될 범죄자가 생명권 양도 안 했다고 사형을 부당하다고 말해버리면 마치 자기 스스로를 범죄자 자기 스스로를 뭐 삼는 거다? 재판관으로 삼는 행위다. 알겠죠? 범죄자 스스로를 재판관으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 근데 베카리아는 그렇게 여긴다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나아가서 칸트를 그렇기 때문에 법을 수행하는 인격과 여기까지 기억하자. 법을 수행하는 인격과 법을 판단하는 인격이 합일되어 있어야 돼. 분리되어 있어야만 해. 칸트는 분리되어 있어야만 해. 알겠죠? 법을 수행하는 현상적 범죄자와 법을 판단하는 이성적 인격은 구분이 돼 있어야 돼. 분리가 필요하다. 알겠죠? 근데 베카리아 이걸 뭐 한다? 합일시킨다. 라는 표현까지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얘들아 3번 관련해서 3번 관련해서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봐봐 다시 형벌을 모르면서 봐. 알면 말만 해도 돼. 뭐 속으로 생각해도 돼. 형벌을 사회 계약으로부터 정당화되어진다 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사형은 사회 계약으로 정당화된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형의 정당성은 생명권, 범죄자 빼버리자. 생명권 양도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알겠죠? 형벌은 범죄자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형벌은 범죄자의 동의로부터 비롯된다. 그 다음에 범죄자는 자신의 생명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를 해봐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또 뭐 집에 와서 외울 수 없잖아. 알겠죠? 카드 백깔이었어. 어차피 랜덤은 계약은 아니니까. 형벌은 사회계약으로부터 정당화된다. 다 맞는 말이라고 했지? 알겠지? 형벌은 사회계약이죠. 사형은 사회계약으로 정당화된다. O, X. 알겠죠? 백깔이가 정당화되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 사형의 정당성이 양도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애초에 내가 칸트는 생명권 양도 아니라고 했잖아. 무관하다고 했어. 알겠죠? 그 양도와 무관한 거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알겠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칸트 XOO야. 형벌이 범죄자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면 칸트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주어가 사형이면 누구밖에 안 돼? 사형이면 루스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사형이 범죄자의 동의에서 비롯된다는 루스밖에 안 돼. 사형이 되면 자 범죄자는 자기 생명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루스는 양도했었다고 이미 사회계약하면서. 근데 베카리아는 우리가 뭐 했어? 최소화된 자유만 포기한다고 했고 생명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잖아. 양도한 게 아니야. 근데 칸트 입장에서 자기 생명을 양도해서 안 했어. 안 했다고. 알겠죠? 범죄자가 자기 생명을 양도한 게 아니라고. 되겠니?
모두 쉽잖아, 맞지? 시민 자격을 상실한 거는 칸트랑 루소 공통이라고 해서 맞지? 시민적인 격의 상실은 칸트 루소 공통이고 5번은 이거 워낙 쉽고 맞죠? 근데 칸트는 어쨌든 살인자에 대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 사형이 부과되어야만 해. 알겠지? 사형이 부과되어야만 해. 그 다음에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 됐어. 얘들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뭐 형자의 도리 여기서 사형 이외에 뭐 사면 형벌은 무조건 사형이야.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면받은 사람 또한 여전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부과된 사람이야. 칸트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칸트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 외의 형벌은 정당화 됐어. 형벌이 알겠지? 형벌. 사면은 형벌 아니야.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화돼. 근데 루소는 형벌 중에 뭐도 있다고 했어? 추방형도 형벌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외의 형벌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밖에 안 되는 표요? 칸트밖에 안 되는 표. 알겠죠? 이건 칸트밖에 안 되는 표. 됐죠? 네. 4번, 5번은 보기가 좀 쉽고. 근데 3번은 이거 연결해서 다 기억해야 됩니다. 1번. 이거는 얘들아 올해 부평에도 제시문 나왔지만 그 전에 내가 누구랑 같이 나왔던 표현이야? 보기에서 벤담이랑 칸트 같이 물어봤던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형벌은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가 누구야? 공리주의자야. 베카리아랑 벤담이야. 알겠죠?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야. 그러면 정당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알겠죠? 정당하다. 그러면 얘들아 내가 루소도 반드시 형벌을 뭐 해야 돼? 공공의 선에 기여해야만 해. 알겠지? 공공선과 공공의 행복에 기여해야만 해.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 누구밖에 안 돼? 칸트밖에 안 되지. 알겠지?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정당화 될 수 있잖아. 근거적 관점에서 비롯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칸트만 되는 표현인 거야 그냥. 이거 워낙 많이 이야기했다. 형 양뿐만 아니라 질. 알겠지? 내가 벤담도 양적 공리주의자지만 당연히 질 고려한다고 했고 그 질이 교훈 효과, 교훈 효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칸트도 양과 질 다 고려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만든 말이 중범죄자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알겠죠? 악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람이라 표현되기도 하고 알겠죠? 다 똑같아 그냥. 근데 어쨌든 추방하는 형벌만이 아니라 사형도 있잖아. 맞지? 그건 쉽고 사형도 있고 그냥 절대로 아니라고 했고 알겠지? 절대로 칸트는 저거 아니라고 했고 아까 이야기한 거 맞죠? 자기 생명도 뭐 해야 돼? 내놔야 돼. 루소는 생명을 보장받고자 하면 맞죠? 자기 생명도 내놔야 돼. 얘들아 내가 이거 계속 기억나라고 했죠? 사회계약이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X. 생명을 처분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아. 이거 아예 평가원 제시문 나와있다. 알겠지? 근데 이 표현이 만약에 물어보면 누구도 포함돼? 베카리아도 포함되겠지. 알겠죠? 베카리아도 되겠지. 베카리아도 자기 생명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 생명 처분에 포함되면 안 되잖아. 이거 루소 베카리아 둘 다 가능하겠죠? 그치? 루소 베카리아 둘 다 가능해. 네. 루소 칸트 둘 다 가능해. 알겠지? 미안. 루소 칸트 둘 다 가능해. 알겠죠? 루소 칸트. 루소 칸트. 다음에 이거 기억나니? 야 이거 내가 이미 봐봐. 종신노역형의 수용자는 무감각해진 마음이 이미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야. 왜? 이유. 인간은 비참함, 지루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 알겠죠? 인간은 그 지루한 비참함을 이겨낼 탄력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종신노역형의 수용자는 이미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야 이런 느낌이야. 자기한테 닥칠 고통이 얼만큼인지 가늠을 못해. 그러니까 이미 무감각해진 마음인 거야. 근데 구경꾼은 그렇지 않다고. 구경꾼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감수성으로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리고 그게 누적 지속되잖아.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더 큰 공포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가 된다고 했던 거야. 수용자가 알겠지? 수용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가 되는 거야. 이미 수용자는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고 종신노역형의 수용자는. 알겠죠? 이것도 기억하면 좋고.
그 다음에 7번 조금만 끌었다 가자.